반갑습니다. 탄소 중립과 농업의 미래라고 제목을 달기는 했는데요. 농업의 미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보다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긴급한 과제,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고 하면 농업도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틀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접한 여러 보도들 중에 딱 한 개 저한테 꼽혔던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4월 20일 날 발표된 애플의 환경 경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삼성은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내는데, 애플의 원래 환경 경과 보고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언젠가는 추가적인 자원의 채굴 없이 제품을 생산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애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기업이다가 보니까 ESG 경영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 대체로 그런 기업들이 인권 문제, 고용 문제,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노동에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기업 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원래 처음 나온 구절이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추가적인 자원의 채굴 없이 제품을 생산하겠다 라고 애플이 원래 환경 보고서에서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하면서 자기네는 맥북이나 아이맥,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가는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100% 재활용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금도 100% 재활용을 하고 있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59%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쭉 하면서 미래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채굴 없이 하겠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은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코스닥까지 다 합쳐서 두드려 뭉쳐 팔아도 애플을 못 삽니다. 그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 상장 기업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회사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을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자기네 175개의 협력업체들과 밸류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175개의 협력업체들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으며 전체적으로 애플은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콥3 단계의 탄소 중립을 2030년도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콥3 단계의 탄소 중립은 콥1 단계가 자기네가 직접 사용하는 전기를 친환경 전기로 바뀌는 거, 재생에너지를 바꾸는 거. 콥2는 자기네의 협력업체들이 쓰는 전기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
콥3는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의 사용, 유통, 폐기에 관해서까지 완전히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 그런데 2030년도까지 애플은 콥3 단계의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 175개의 협력업체 중에 대한민국 기업이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쯤, 대략. 20개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애플 휴대폰에, 애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팹리스 회사죠. 공장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애플에 들어가 있는 특허의 80%는 이스라엘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미국 거죠. 애플의 제조사는 대만의 폭스콘이죠. 공장은 지금 중국에 있고 복잡한 이런 회사죠. 그런데 이 애플의 부품을 분해를 해보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분해를 국가 단위로 해보면 애플은 대한민국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부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이 대체로 대한민국 거니까.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합니다.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애플의 이제 175개 되는 협력업체들을 포함해서 콥3 단계의 탄소 중립을 2030년도에 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모든 자재를 재활용하고 책임감 있게 조달하겠다라고. 저 책임감 있게라는 게 강제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포장의 플라스틱을 없앨 것을 약속하겠다. 이때까지 우리는 세계의 유수의 다국적 기업,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선언에 의해서 전기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민간운동을 벌이고 있구나 라고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미 애플은 2018년도에 자기네가 쓰는 모든 전기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8년도에 모두 다 전기는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전기뿐만 아니라 자재, 물질, 또 전부 다 재활용 순환경제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전기, 하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광물,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 플라스틱 제품.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요소죠. 그런데 이제 물질 분야에서 채굴을 하지 않고 아마 몇 년 뒤에 우리는 애플의 보고서에서 언젠가는 이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처음 선언한 거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추가적인 채굴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를 열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몇 년 머지않은 시점에 그 언젠가는이라는 자리에 숫자가 대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채굴 안 하겠다.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플라스틱 PE 제품이죠. 플라스틱 비닐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미 ISCC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ISCC라는 인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라면을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을 한다고 치면은 라면 봉지에 재활용 비닐 비율이 30%를 갖추지 못하면 ISCC 인증을 받을 수가 없고 수출에 유럽 쪽이 금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이
폐 플라스틱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물병, PT병 플라스틱 폐 제품이 새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왜? 이제는 물건을 새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재활용품의 비율을 채워야 하니까. 그냥 석유에서 바로 뽑아 쓰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ISCC 인증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30%의 기준을 채워야 하는 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들이 나서서 30% 너무 낮다, 40%를 끌어올려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캘리포니아주가 친환경 부분에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테슬라를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 제품, 유화 제품에 있어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건이죠. 그래서 한때는 중국이 물병, PT병을 만드는 즉시 그것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다시 폐 플라스틱을 파는 거예요. 더 비싸니까. 새 제품을 잘라서 폐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국제적으로 이건 폐 플라스틱으로 인정 안 한다라고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전기뿐만 아니라 물질 전반, 그 다음에 석유에서 바로 뽑아 쓰던 플라스틱 비닐의 재활용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얘기 말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올해 6월 달에 발표한 2022년도 지속가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전 세계 20몇 개 국가에서 제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쓰는 전기가 전체 전기의 6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활동은 거의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삼성이 미국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합니다. 유럽 공장에서도 100% 사용합니다. 중국 공장에서도 100% 사용합니다. 브라질은 이제 94%를 사용하고 있고요. 멕시코 75%. 이게 자기네 보고서에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자기네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00% 재생에너지를 미국, 유럽, 중국 공장에선 전환을 했고 2025년도까지 중남미와 서남아에서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해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삼성의 지속가능 경제보고서를 매해 들여다본 지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저 보고서에 최근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의 삼성 공장이 우리가 몇 년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했죠. 뉴스 보셨죠? 재생에너지 100% 도달하겠다. 삼성전자가 몇 년도까지 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선언만 하면 뭐예요? 몇 년도까지 하겠다가 중요한 거죠. 2050년도까지 도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애플이 콥3 단계의 아리백을 몇 년도까지 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2030년도죠. 그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국내 공장은 2050년도까지 도달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해외 공장은 이미 다 해놓고.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아리백 선언에 동참한 기업은 SK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어서
SK 계열사 8개, 제조 관련 계열사 8개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SK 실트론, SK 머터리얼 등등의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포함해서 8개의 회사를 아리백 선언을 재작년인가 조금 일찍 했어요. SK의 해외 공장은 2028년도까지 아리백에 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28년도까지. 국내 공장은 2050년도까지 똑같이 삼성하고. 해외 공장을 2028년도라고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애플이 얘기한 2030년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삼성전자가 중남미 서남아 공장까지를 포함해서 2025년을 못 박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애플이 얘기한 2030년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의 2050년도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깨놓고 얘기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 이전할 계획을 경영진들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소니사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죠. 소니를 해외 이전할 수도 있다. 왜? 일본은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본의 정경련 같은 단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다. 올려라.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현재 상태에서 해외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2022년도 세계 에너지 폭동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 작년에 G20 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죠.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까지 없애겠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면세유에 관한 연장 결의를 합니다. 지금 면세유가 특례법에 의해서 이게 공급되고 있는 거라서 이 특례법이 여기에 마감되면은 다시 이걸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그 입법을 하거든요. 그 할 때마다 기재부는 반대하지만 농해수에서는 그 말도 안 된다. 면세유 없어지면 우리 농민들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걸 연장을 하고 줄고는 있지만 면세유가 지금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20 회의에서 2025년도까지 면세유, 그러니까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 그건 농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가 보조금 나가는 거, 일반 그 트럭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하기로 국제적인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연도별 해외 투자를 해놓은 것의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해외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은 대한민국 국내가 좁죠. 삼성이 이제 더 이상 프로야구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저기 유럽의 그 축구에 옷을 입혀도 관심 시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투자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다만 이 그래프입니다. 국내 투자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표로 돌아가서 보면요.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저 시점을 연도로 딱 내려가 보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던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죠. 우리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약 5% 정도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약 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그 10년간은 2%, 3%대로 떨어집니다. 저거는 코로나 때 마이너스 갔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머지않아 1%, 2%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 그런데 저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2030년도 중반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진입을 하고요. 41년도인가 우리가 이제 제로로 가게 됩니다. 그 원인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공인받았죠. 작년에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세계 3위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의 추락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이유를 결국은 따져보면은 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합계 출산율 꼴찌. 그런데 우리 합계 출산율 꼴찌는 꼴찌에서 2등의 절반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에 도달할 때, 작년에 0.81이었잖아요. 우리가 꼴찌인데 꼴찌에서 2등이 그리스거든요. 1.2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그냥 꼴찌가 아니라 꼴찌에서 2, 3등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놓고 마치 집단 자살의 최면에 걸린 국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농업,
대한민국의 이 일자리 문제, 투자 문제, 경제 성장률의 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이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5%였습니다. 그 시점에. 독일이 40%였고요. 미국이 18%이고 일본이 20%인 시점에 대한민국이 6%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기업은 대한민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 듯해 보이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비율도 빠르게 20%, 30%대로 끌어올리느냐가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농업이다라는 거죠. 지방이라는 거죠. 지방. 저는 이 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테슬라를 자동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냥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나머지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독일의 자동차 회사 등을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한다고 이렇게 멀티플을 높게 적용을 해서 그 가격이 비싸냐?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 테슬라라는 회사를 데이터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테슬라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보험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사고율이 일반 자동차의 10분의 1 이하잖아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한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고율을 10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테슬라가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 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으로 테슬라를 이해를 하니까 그만큼의 시가총액이 적용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농업을 전통적 의미의 농업으로만 바라봐서는 농업의 가치를 적용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농업도 테슬라처럼 데이터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농업도 식량 생산을 포함해서 에너지 생산을 우리 범주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농업의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생산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것은 덴마크
자료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32.8%입니다. 32.8%인데 덴마크 그러면 바람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덴마크에서 재생에너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5가지입니다. 합의된 것 5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요 5가지를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바람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의 풍력은 20%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구성 비율에서 보면. 의외로 바이오매스 비율이 55%입니다. 저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뭐냐면요. 대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목재입니다. 목재, 축분,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래지, 생활 폐기물, 산업용 유기 폐기물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것이 덴마크 재생에너지 비율의 55%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러면 태양광, 풍력,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수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네가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럽 평균이 약 35%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생산해가 아니라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실생활 공간 내에서 많은 것들이 원료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입니다. 분포도를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 좀 새파란 데는 듬성듬성 있잖아요. 저기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사람이 안 살아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저렇게 빼곡하게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왜 바이오 에너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냐고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를 했고 축산을 했고 지금도 농장을 가지고 있고 다시 또 농사를 지으러 가서 농사를 짓다가 재생을 마감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도 농업을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았던 것 아닌가?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은 난방 문제거든요. 우리가 농업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이 붕괴되는 것, 마을이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것. 왜? 농촌의 공간 자체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상 난방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촌의 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바이오매스가 열을 공급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아까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이오 지열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아무리 해봐야 열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열이 생성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독일은 굉장히 일찍이 협동조합 내지 지역 단위, 마을 단위의 에너지 기업들이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마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윤대마을, 펠트하임 마을, 뭐 이런 마을들인데요. 여러분들 해외 견학 다녔었을 때 한두 번씩 가보았을 수도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을에 배관망이 들어갑니다. 윤대마을도 우드칩 난방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을 하고 난방 배관망을 주민의 70% 난방 들어갑니다. 다 그래요. 펠트하임 마을도 열망, 우드칩 난방 설비를 통해서 배관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마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하면서 열 공급 사업을 지역 단위로 하는 거죠. 꼭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200가구 정도의 마을도 하고 2000가구도 합니다. 우리로 보면 좀 큰 마을이 하는 거고 조그마한 면 단위 하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럽은 지역사회의 난방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중앙난방으로 난방이 된다면 동네의 삶의 질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배관망이 들어가고 나면 그 배관망이 가는 길을 따라 카페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지역사회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럽이 이렇게 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가장 큰 수건인 난방 시스템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실은 독일을 보면요. 제가 독일이 유럽이 휘청거릴 때도 독일이 그 중심을 잡아줬던 거고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는 18년 동안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속한 거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먼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있었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자립. 그 자립이 되고 나면서 에너지 회사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독일도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 지급하던 돈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해외로 지급하던 돈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독일의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지난 18년 동안 메르켈 총리가 했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퇴임할 당시에도 국민 지지율이 80%에 도달했었던 것이고 근데 저 정책을 추진했던 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일도 지난번 독일의 그 총선이 있을 때 독일의 녹색당이 제2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독일도 농민들은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독일 농민이라고 해서 녹색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농민이고 지방의 활성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혜택은. 그래서 수소차가 독일에 수출이 시작할 때 그 비싼 수소차를 누가 사느냐? 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저 가다 보면 바람개비가 서 있는 그 농장이 있다고. 거기 가서 팔면 된다고.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은 이미 이 경험을 한 국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농민이고 지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과 독일은 여건이 정말 흡사하거든요.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 경쟁력 지수 대한민국이 3위라고 했는데 독일이 1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 독일도 제조업 중심 국가고 독일도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해서 쓰던 국가이고 석유 안 나니까 수입했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쓰죠. 석탄은 나기는 나는데 채굴 단가가 더 비싸니까 채굴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고 대한민국이 똑같지 않습니까? 100% 석유 수입에 100% 가스 수입에 원전의 비율이 높은 국가, 제조업 국가, 인구 비슷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많죠 독일이. 그런데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로 발생하는 그 자본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1년에 해외의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이 2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늘고 늘어가고 지금 600조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200조를 해외의 에너지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지방이 농업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축산까지 포함을 해서 농업 생산 총액이 50조입니다. 그 50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사실상 어렵죠. 이미 우리 50조의 그래프는 꼭지가 꺾였습니다. 왜? 고령화 때문에. 현재는 50조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이미 꺾여서 50조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에너지 생산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옴으로써 저는 5%였던 농업 예산이 이제는 3%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3% 이하로 떨어져 있는 농업 예산을 다시 5%로 높이는 것은 이 상태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대한민국이란 전체의 틀 속에서 농업의 헤게모니의 비중이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축소된 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단순한 운동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회사임으로써 평가를 받아내듯이 농업도 멀티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생산 50조에 재생에너지 생산
100조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업의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노동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선진국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일자리가 충분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특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자동화 비율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내의 중요한 제조업들은 거의 다 장치산업이고 그 장치산업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봉제산업을 다시 리쇼링해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그 순간 이제 노동임금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설계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는 의미라고 보고요. 모든 선진국은 노동임금 플러스 자본이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라는 특징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화력발전을 통해서 1기가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1기가 시설을 하면 1기가의 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통해서 1기가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5기가를 시설을 해야 안정적으로 1기가를 확보를 합니다. 가능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이 없는 국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죠.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을 누적해서 보면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1등입니다. 누적해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도 상대적으로 후발국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해는 전 지구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파나 냉해나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가리지 않고 예측 불가하게 재해가 나타나는데, 동일한 재해가 나타났을 때 피해액은 후진국이 훨씬 더 큽니다. 홍수가 나면 선진국에서 1명 사망하면 후진국에서는 100명 죽습니다. 똑같은 홍수에. 그렇기 때문에 누적 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은 선진국들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후진국들이 보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들이 보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전 세계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대전제 하에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탈되는 것은 또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왜? 자본이 없기 때문에. 2021년도 6월달인가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라는 데서 카본 데이트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보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 보고서니까 20년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의 밸류체인에서, 협력업체 관계에서
탄소 대응에 미흡한 회사들이 15%, 전체 협력업체 관계에서 15%나 되는 회사들이 탄소 대응에 미흡해서 거래선에서 이탈당했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는 거죠. 이탈당했는데 그 15%가 계약 해지당한 기업들이 보니까 전부 저개발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왜? 대응할 여력이 없으니까. 돈이 훨씬 더 드니까. 불평등은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나마 자본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이 투자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덴마크의 풍력의 80%는 시민과 협동조합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덴마크 풍력의 소유권은 다 시민들입니다. 지역사회에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태양광 패널의 소유권의 50%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입니다. 특히 바이오 플랜트로 넘어가면은 소유권의 80% 이상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역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민이 위험도는 낮고 안정성은 높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자본이득을 누리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작년 9월 달인가 영국 가디언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저게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스코틀랜드의 화력발전소를 폭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가디언지에 저렇게 거창하게 표지 모델로 나왔냐?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화력발전소를 폭파한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화력발전 시대의 종언을 고한다. 그렇게 해서 저게 표지 모델로 나온 거예요. 저 화력발전소가 연도 폐기된 화력발전소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시민들이 합의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폭파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과거의 체제를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주도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평균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6.57%인데 제주도는 18%예요. 높은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넘쳐서, 전기라는 게 망이 있고 그 망에 너무 많은 전기가 들어와도 셧다운이 되고 너무 적게 들어와도 셧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전기가 넘치는 현상이 벌어져서 자꾸 풍력 발전을 끊는다는 거예요. 18%인데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나가겠다고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면서 과거의 체제를 허무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비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저렇게 이미 세상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더 이상의 채굴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로 가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작년에는 희망을 갖고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그 불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농업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방에 그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지금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지방이 일어서는 것, 지방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